과거 같은 성장성을 갖고 예전처럼 진짜 엄청난 성장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건 금융 환경이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 돈값이 다시 싸져야 카카오의 성장성이 돌아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기자님은 이제 거시경제, 이제 큰 이야기들 위주로 많이 다루시니까 오늘 이제 매일경제에 이 일면에 이런 기사 나왔더라고요. 카카오의 올스톱 주저앉은 이제 디지털 한국. 사실 이제 지난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이제 카카오톡의 이제 오류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꼈고, 사실 기자님 저랑도 소통할 때 이제 카톡이 안 돼서 아주 힘들었어요. 에러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카카오 주가를 보니까 마이너스 5%, 6%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또 네이버가 이제 라인을 막 광고하고 했었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든 생각이, 만약에 이제 네이버가 이때 라인을 통해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라인으로 많이 넘어갔다면 데이터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카카오의 향후에 진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 카카오도 아까 삼성전자처럼 나올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정점에 이게 이제 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라인으로 생각보다 많이 안 갔다면, 네. 카카오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반영을 끝을 찍고 여기서 바닥을 찍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던데, 기자님이 저는 인사이트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이 겪은 현상이니까. 카카오는 사실 네. 제가 지난해 초인가 네. 아마 저희 경제한방에서 유튜브에 컨텐츠를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카카오가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기업이 너무나도 많이 분할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경고를 정말 세게 했었거든요. 정말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었습니다. 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보시면 거의 악플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팠죠. 아유, 근데 경고를 하면서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진짜 카카오 같은 기업을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 뭐 따로따로 다 상장하는 그런 일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자본시장에서 못 버팁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했던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분할 상장을 하다니 이건 진짜 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이거 이유만으로도 카카오 주가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무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 석사에서 논문 자체가 네트워크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망 이용료 이 관계가 직접적이 있는 게 제 석사에서 전공이었는데요. 논문 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논문이 거의 없어서. 근데 이 논문을 쓸 때 아주 흥미로운 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라는 건데요. 별거 아닙니다. 내가 일단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산업에 소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소통을 하는데, 제가 카카오에서 예를 들어 뭐 텔레그램이든 라인이든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김 작가님도 같이 바꿔줘야 되거든요. 맞아. 근데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산업에서 그렇게 바꾸는 건 지금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네, 거의 불가능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뭐 라인이 분명히 뭐 더 많은 가입자를 만들고 얻었겠죠, 당연히. 할 거라고 보이지만, 문제는 이 네트워크 효과는 1%포인트만 앞서 있어도 나중 가면 이게 나비 효과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라인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는 라인에 그 관련해서 좀 더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역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은 분명히 언제나 이런 네트워크 효과고, 웬만하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저는 제가 여기까지 네트워크 효과는 공식 명칭이고, 저도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용어를 제가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장하는 생태계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고요. 이 스스로 성장하는 생태계라는 건 제가 가입함으로써 친구까지 가입시키는 이 진짜 막강한 효과라서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카카오 주가가 이제 진짜 반등하고 진짜 엄청나게 오를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악재가 있었고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카카오 주가는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김 작가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이 있었을 때보다도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는 되게 특이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문제점이 크게 있는데요. 카카오는 일종의 하나의 실험실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걸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진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지금 카카오 같은 기업들 또는 우리나라의 이제 아마존 방식의 성장을 추구했던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쿠팡이라든가 또는 마켓컬리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돈값이 바뀌었습니다. 돈값. 이게 되게 중요한데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빠르게 시도하라. 그리고 빨리 실패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빠르게 시도하고 빨리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했던 가장 큰 이유,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건 바로 돈값이 쌌기 때문이죠. 실리콘밸리에서 돈이 필요하면 뭐 심지어 뭐 약간 사기성이 농후해도 얼마든지 돈을 당길 수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최근에 뭐 사기 사건도 좀 많았습니다만, 자, 그 정도로 진짜 돈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게 정말 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돈값이 비싸졌어요. 돈값이 제값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다 아마존식으로 성장을 추구했잖아요. 에라 일단 마켓 사이즈 키워놓고 보자. 일단 새로운 거 시도하고 보자라는 실험 정신이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뭐 굉장히 좋은 덕목이었어요. 야, 이건 정말 앞으로 벤처 스타트업이 바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야. 일단 빨리 시도하고 실패해야 된다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한 번만 실수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굴러 떨어집니다. 맞아. 그래서 과거와 같은 성장성을 갖고 예전처럼 진짜 엄청난 성장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건 금융 환경이, 생태계가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 돈값이 다시 싸져야 카카오의 과거의 성장성, 정말 무한 상장을 한다 할 정도로 이 성장성이 돌아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물린 카카오 좀 추미할까 했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카카오 올스톱으로 이게 심연기사 일면정 나올 정도로 국가에서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잖아요. 이제 카카오에서도 주주들한테 안 좋은 것들을 뭔가 액션을 앞으로 좀 덜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기자님께서 책 추가하셨던데 네. 제목이 자이언트 이펙트입니다. 지금 표지 나오고 있을 텐데, 자이언트 이펙트가 제가 들어본 적은 있는데 여기 좀 어떤 이론이고, 경제서의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뭘까요? 또 이 책, 또 굉장한 올해의 히트 도서가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자이언트 임팩트, 네. 제가 갑자기 이런 제목을 들고 나온 데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45억 년 전에 달이 탄생한 그 이론으론 가장 유력한 지금 현재 이론으로 현재 이걸 지금 꼽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달이라는 게 탄생한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지구 환경을 진짜 송두리째 바꿨고요. 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달의 존재는 진짜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지구하고 이 화성만한 크기의 행성이 서로 부딪히면서 쾅 부딪혔고 여기에 튕겨져 나간 파편들이 모이면서 달이 생성됐다. 이게 자이언트 임팩트입니다. 근데 이런 용어를 쓸 만큼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이미 시작됐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감히 시도를 하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들을 저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예를 들자면 환율이 1,200원 이상 올랐을 때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200원 넘었던 적은 경제 위기 때가 아니면 없었어요. 없었다. 그 외에 1,200원이 넘었을 때는 그럴 때 달러를 팔고 주식을 사면 맞아. 그때가 달러의 주가의 저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200원 됐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00원이니까 달러 갖고 있는 거 다 파시라고. 그때 제가 여기 나와서 1,200원대 아직 달러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악플이 1,200원대였거든요. 제가 석 달 전인가 1,200원대.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1,200원대 환율은 유지가 안 될 거다. 우리나라에서 1달러에 1,200원대가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난 많았죠. 뭐 10년간 데이터가 그렇긴 했으니까. 그렇긴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10년간 데이터들을 보면, 한 뭐 30년간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퍼가, 10이야, 10. 이렇게 쌀 때가 있어. 그러고서 2,500, 2,600일 때 많은 분들이 퍼가 10인 건 이거는 뭐 박앤세일이다. 맞아. 한 30% 할인이다. 더 사야 된다. 네. 지금 팔면 안 된다. 네, 기본 15는 된다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 더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2,200까지 무너지는 일이 있었고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뭐 퍼가 지금 뭐 현재는 뭐 9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 육박을 하니까 이 3%가 최근 어디 있었냐. 미국 국채 금리는 30년 동안 떨어지기만 했다. 왜냐하면 15%에서 30년 전에 한 15% 넘다가 여기 한 3%가 거의 제로까지 왔었죠. 최고로 낮았을 때가 0.5까지 갔었어요. 3까지 올라오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제 국채를 지금 살 때다. 근데 지금 4에서 왔다 갔다 하죠. 4%에서.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알던 패턴이 끝난 이유가 바로 자이언트 임팩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던 그 과거의 30년 동안의 이 경제 상황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과거의 30년, 풍요로웠던 30년을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가도 굉장히 쌌고 그 다음에 금리도 굉장히 낮아서 돈값이 진짜 못값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쌌던 시절이잖아요. 에너지도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썼어요. 사실 뭐 그것도 비쌌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지만 과거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진짜 에너지 진짜 마음 놓고 썼죠. 그리고 전쟁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주요 국가에서 전쟁 안 나고 일부 중동 국가에서 좀 전쟁이 났지만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없던 30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던 지난 30년 평화로웠고 풍요로웠고 했던 정말 돈값이 쌌던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 자이언트 임팩트 상황으로 세상에 어떤 우리가 알던 기본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럼 이미 시작된 자이언트 임팩트 실체는 뭐고 이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지난 30년이 얼마나 특별한 시대였는가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30년은 사실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정말 드문 때였습니다. 아, 진짜 왜요? 네, 특별했나요? 정말 특별했죠. 미국이란 나라가 네. 그야말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정말 원톱으로 혼자서 세계 패권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찰 국가를 자부하면서 이 영화 어벤져스를 만든 게 영화로만 만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또 실제로 그렇게 어벤져스였죠. 네, 어벤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진짜 베풀 수 있었느냐? 내가 1등이니까 정말 아낌없이 베풀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특별한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도 물가가 정말 저렴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이 주도하던 이런 세계화 시대 이전에는 어땠냐 하면 예를 들어 1991년 이전에 구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투자를 하려 그러면 네. 항상 뭘 먼저 따졌냐? 야, 저 나라가 친소련 국가냐? 아니냐? 그리고 제3세계라는 게 그때는 명칭이 있었죠. 제3세계. 이게 서방도 아니고 친소련도 아닌 그런 국가들의 투자를 할 때 네. 제3세계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약간 친미적인 것 같아갖고 투자를 해요. 서방세계가. 네네. 근데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몰수해버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소련 쪽으로 딱 붙어버리니까 여기다 투자를 못한 거예요. 네. 그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여기다 투자하면 돈이 될 것 같아도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투자를 못하거나 또는 여기 인건비가 엄청 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공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네네네. 중국에 투자하면 야 이거 다 뜯기면 어떡하지? 중공에 어떻게 투자를 했겠어요? 중공이라는 시절에. 그러다 보니 감히 못했죠. 베트남? 어떻게 투자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인건비가 싸다고 투자를 했어요. 네. 자, 이제 원자재? 엄청나게 싸게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그런 나라에서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 가장 싼 자본, 가장 싼 노동력과 가장 싼 원자재를 결합해서 엄청나게 풍요롭고 그다음에 값싼 자본과 그리고 노동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30년 진짜 특별한 시기를 보냈던 거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새로운 시대라는 게 과거로의 회귀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이 30년이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종의 구름 위를 날고 있다가 갑자기 다시 땅 위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곧 내려올 때 추락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자이언트 임팩트라고 부를 만한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미국 주도의 고효율 세계 탄생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죠? 처음 시작은 네네. 사실은 1971년까지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구소련하고 네. 전쟁을 벌이다시피 했잖아요. 냉전 이랬지 않습니까? 총만 안 들었지 진짜 그야말로 뭐 스파이 전쟁도 하고 별 전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소련을 고립시킬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하고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걸 택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선택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한국 전쟁에서 실제로 중국하고 미국은 진짜로 총을 든 전쟁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이걸 친하게 지내자면서 핑퐁 외교를 한 겁니다. 혹시 이제 찾아보시면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은 갑자기 탁구 친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갑자기 막 친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아주 급격하게 중국하고 친해지면서 좀 심한 짓도 했어요. 그때 대만을 버린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만을 버리면서까지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옵니다. 뭐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최혜국 대우라 그래서 무역으로 아주 엄청난 대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닉슨 공화당 대통령, 카터 민주당 대통령, 야, 이거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합작해서 계속 중국을 이 러브콜을 하면서 끌어들이는 정책을 취합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건 바로 클린턴 대통령의 2001년 WTO 중국이 가입하도록 클린턴 대통령이 엄청난 후원을 한 겁니다. 이거 사실 클린턴 대통령이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 WTO에 중국이 가입을 하면 미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당시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클린턴 대통령하고 공화당이 서로 손을 잡고 클린턴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인데 네. 둘이서 딱 이렇게 손을 잡고 네. 민주당을 이렇게 좀 꼬셔서 네. 표를 간신히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서 바로 중국의 WTO 가입을 돕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자꾸만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중국하고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적 도약도 일어났고 뭐 미국도 좀 얻은 게 있겠지만 사실은 미국은 얻은 거 못지않게 또 잃은 게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중국이 좀 더 일방적으로 좀 더 유리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지죠. 그러다가 1991년부터 좀 패권을 차지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1991년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소련이 붕괴된 해가 1991년입니다. 자, 미국은요, 1980년대에 두 개의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정치 외교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소련하고 일종의 정치 외교적 전쟁. 진짜 엄청나게 치열했죠. 첩보 영화 한번 보세요. 진짜 뭐 서로 속이고 그다음 막 마음대로 죽이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뭐 영화하고 크게 멀지 않는 정도로 진짜 엄청난 전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엄청났죠. 자, 그런데 그 전쟁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1980년대에 일본 경제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은 세계 경제 1위를 일본한테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1980년대 초반 중반 넘어가면서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런데 뭐 플라자 합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서 일본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죠. 그런데 일본이 언제 붕괴되기 시작했느냐? 1989년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리고 1991년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주가보다도 더 컸던 게 일본의 부동산 가격 폭락인데 91년 이후에 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다음에 일본 경제는 진짜 완전히 맥을 못 쳤어요. 자,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세계의 원톱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정치 외교적으로 소련하고 싸우던 것도 끝났고 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 일본이 자꾸만 추격하고 있었는데 91년에 부동산 버블 붕괴가 붕괴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원탑. 그러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진짜로 너그러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내가 1등이네. 뭐 다른 나라는 뭐 비교되는 나라도 없네. 그러면서 중국하고 세계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화의 어떤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엄청나게 자신감이 높아졌었거든요. 그게 미국식 세계화를 추진하게 된 원인이 됐죠. 1등이었기 때문에 네. 세계화를. 그럼 지난 30년간 세계화 시대의 특징은 좀 뭘까요?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일단 이 시대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역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역사를 좀 얘기하자면 사실 세계화의 원조 그러면 과거 대영 제국이거든요. 대영 제국도 세계 1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란 나라가 거의 한 100년, 좀 길게 보면 한 200년 정도를 세계화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 국제 질서를 장악하고 경제도 엄청나게 원톱으로 자리 잡았었죠. 그런데 영국의 세계화는 미국식 세계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요? 이 나라가 200년이나 이 세계 경제를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치밀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식민지에는 공장이나 이런 거 절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첨단 제조 설비 이런 건 인도 땅,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뭐 기타 여러 나라들에 절대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고유 자본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통제했어요. 그래서 인도 자본이라는 게 생성되지 않았고, 핵심은 주지 네. 그리고 그 나라는 디바이드 앤 룰, 그 나라를 어떻게든 쪼개놓은 다음에 지배하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 되게 불쌍한 게 카스트 제도 같은 경우에 사실 문헌으로만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 실제로 이 카스트 제도가 인도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인도에서 이걸 쫙 보다 보니까 카스트가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쫙 카스트로 나누고 디바이드 앤 룰 이렇게 갈라서
지배하는 그런 방식까지 써가면서 철저하게 그 나라 자본도 생성되지 않게 하고 그 나라 국론이 분열되도록 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의한 어떤 경제권 지배가 진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건데 미국식 세계화는 영국하고 굉장히 달랐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가는 추정만 할 뿐인데 미국은요. 일단 자국에 있는 첨단 제조 설비, 뭐 완전 첨단 아니지만 굉장히 꽤 첨단에 가까운 제조 설비도 다 뜯어다가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진짜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뭐냐면 첨단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진출하고 싶으면 50% 지분율 플러스 한 주를 우리한테 내놔라. 그래서 이런 합작 법인만 인정해주겠다. 아니 그런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기술도 내 거고 이거 그다음에 여기서 만든 거 갖고 수출하는 것도 시장도 우리가 만드는 건데 아니 뭔 소리야 이거 하고 분명히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미국은 이것도 받아들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미국이 WTO에 이 중국을 가입시킨 다음에 왜 이렇게 중국한테 관대한 정책을 썼는가? 사실은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로 사실 거의 대영 제국과 동일한 힘,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룰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관대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저도 추정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진짜 이렇게 세계 질서를 사실 대영 제국이 갖고 있었던 거하고 미국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게 완전히 전 세계가 정말 글로벌화되고 이제 세계화된 다음에 패권을 장악한 거라 진짜 경쟁자가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자부심이 넘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개혁 개방했을 때만 해도 너무나도 미국한테는 형편없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마 뭐 저 정도 나라가 우리를 쫓아오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에서는 좀 너무너무 과도하게 사실은 중국의 조건을 다 받아들였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문제는 같이 손해를 본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든지 룰을 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 중국이 내건 그런 부당한 조건을 다 받아들이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받아들여야죠. 네, 그런 첨단 공장 지을 때마다 이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50% 지분 플러스 한 주 그걸 중국한테 다 주고 시작하니까 뭐 그 사이에 기술 다 중국이 흡수하고 이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국내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대영 제국 같은 전략을 썼다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빨리 따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뭐 중국을 키워준 게 미국인 건가요? 조금만 더 정교하게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키워줬다는 표현 뭐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만약에 대영 제국이 했던 그런 방식을 했다면 중국이 추격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전 걸렸을 거라고 보고요. 뭐 그래도 추격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인도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어서 추격은 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추격은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점은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중국에게 이제 진출을 할 때 불리한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세계화 과정에서 결국은 미국이 상당 부분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이제 잃어버린 것들이 좀 생겼죠.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이 세계화 과정에서 얻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좀 더 철저하게 통제하고 룰을 잘 만들었다면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관대하고 좀 허술한 그런 세계화를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혜택을 좀 받은 거라 사실은 뭐 장점도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자, 그럼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요즘 탈세계화라고 뭐 얘기 많이 들리는데 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도전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빠른 속도로 이 미국의 여러 가지 것들을 기술도 흡수하고 그다음에 고유 자본도 형성을 했고 하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을 이제 일종의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그 현상이 시작됐느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는데요. 사실 중국도 그동안은 이제 성장을 빠르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에 도전하는 거 정말 위험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50년 뒤쯤이나 좀 도전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덩샤오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빠르게 도전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계속 힘을 숨기고 좀 더 기다려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2008년에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니까 미국이 이거 종이호랑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아주 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이제 중국은 그동안 이제 덩샤오핑의 정책이 일종의
힘을 숨기고 그다음에 힘을 키워나가는 모습, 네. 바로 도광양회죠. 그래서 칼집에 칼을 계속 넣고 있으면서 칼날의 그 빛나는 빛을 숨기고 있는 모습, 이 도광양회를 통해서 힘을 키워나가는 모습에서 2008년에 돌돌핍인으로 전략을 전환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돌돌핍인은 저돌적으로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기 시작했느냐, 일단 뭐 예를 들어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미국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어떤 해상 물류에 도전을 하고, 육상 물류, 해상 물류 이런 데 도전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는 가장 민감한 거라고 할 수 있는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한 겁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 패권인데, 여기에 도전한다는 건 진짜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질서에 완전히 근본적인 도전장을 내놓은 거죠. 거기다가 뭐 기술 패권까지 도전을 하니까, 자, 미국 입장에서 지금의 세계화 룰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이대로 한 20년만 지나면 당연히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서 미국한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거고요. 한 30년 지나면 진짜로 G1이 더 이상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 중국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의 영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달러와 그리고 기술 패권에 도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이 세계화를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 내부에 있습니다. 자, 미국도 이 세계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뭐 혁신의 속도도 낮아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종의 자본 이득만 얻으면서 미국도 어쨌든 도움이 됐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체적으로는 성장률이 조금 더 올라갔지만 이게 계층 간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말았거든요. 이 대표적인 표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제가 대표적인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바로 이 코끼리 커브입니다. 요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잘 보시면 그래프가 뭐처럼 생겼어요. 딱 코끼리 코, 끝에 있는 게 코끼리 코가 딱 보이시죠? 그리고 코끼리 머리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 그래프가 딱 코끼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코끼리 커브인데요. 자, 이 코끼리 커브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게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세계화의 폐단, 이게 정말 그래프로 딱 나타난 거거든요. 이 그래프 어떤 느낌인 거죠? 자, 이제 보시면 자, 이 가로축을 잘 보시면 0부터 쭉 숫자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100까지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 70억 명의 부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1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하위 0에서 1%까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100이 되면 전 세계 하위 99에서 100%까지, 다시 말하면 이걸 상위로 치면 상위 1%의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 세계 70억 명의 사람들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게 0부터 가장 부자인 사람들 100까지 이렇게 나눈 다음에 자, 그 소득이 1988년부터 2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자, 1988년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가 시작된 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 제목이 이거잖아요. 세계화 이후의 세계 각 계층별 소득의 변화율.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코끼리 꼬리에 해당되는 자,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계화가 시작된 다음에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세계화의 혜택을 입었겠느냐? 굉장히 힘들었겠죠. 세계화 혜택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8년부터 20년 동안 20년 동안 소득이 얼마큼 늘었냐? 거의 안 늘었죠. 한 10%대밖에 안 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면서 가장 소득이 많이 늘어난 계층이 딱 눈에 띄실 겁니다. 코끼리 머리 꼭대기에 해당되는 바로 그런 계층이죠. 바로 하위 55%에 해당되는 딱 중간 정도에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전 세계에서 한 중간 정도에 되는 사람들, 88년에 중간 정도 됐던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중국의 중산층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미국의 세계화는 아주 특이하게 영국과 다르게 자국에 있는 공장들 다 뜯어다가 중국에다가 설치한 셈이 돼버린 거잖아요. 신규 공장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신규 공장은 더 이상 미국에다 짓지 않고 다 중국에 짓다 보니까 중국에는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창출이 된 겁니다. 그게 누구한테 일자리 주느냐? 중국의 중산층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니까 이 사람들의 소득이 거의 78% 정도 늘어날 정도로. 여기가 네. 이제 중국의 중산층의 생각을 해도 되는. 그렇죠. 여기가 바로. 이제 아프리카 쪽. 맞습니다. 네, 코끼리 머리에 해당되는 게 중국의 중산층. 자, 그래서 중국의 중산층은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코끼리가 이제 코를 쭉 늘어뜨린 것처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누구죠? 네, 자 보세요. 하위 밑에서부터 세서 하위 80% 그리고 한 95%까지니까 요걸 상위 소득이 높은 데서부터 잘 사는 본다면, 분들인데. 네, 상위 5에서 바로 20%까지 해당되는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상위 5에서 20%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이죠. 자, 미국에 있는 이제 더 이상 한 최근 30년 동안 미국의 공장 거의 안 졌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뭐 최근 30년 동안 지은 자동차 공장이 거의 없다가 광주형 일자리라고 최근에 그 지은 게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지었다 하면 다 중국에다 지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가 없으니 그러다 보니 중산층이 네. 힘들어지게 돼. 네, 소득이 얼마큼 늘어났나 보시면 그냥 거의 안 늘어났죠. 거의. 네. 뭐 0에서 10% 정도밖에 안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 이게 20년 동안 소득 증가율이 이렇게 낮았다. 하니 얼마나 심각해요. 왜냐하면 세계화로 미국의 성장률도 꽤 됐거든요. 네. 이 20년 동안. 근데 미국 전체는 소득이 늘어났는데 미국의 중산층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냐? 바로 미국의 러스트벨트 노동자들,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제조업 노동자들. 자, 이분들이 원래는 누구를 지지했었냐? 네. 민주당과 진보 세력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딜 지지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네. 지지하게 됐고요. 지지 성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누굴 지지하게 되느냐? 극우라고 불리는 네. 이게 far right잖아요. far right, 극우라고 불리는 분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정치가들이 네. 추진했던 세계화가 나를 더 훨씬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훨씬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아마도 제가 보기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고 연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좋지 않죠. 그리고 다음번에 바이든 안 되고 재선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내놓는 정책들을 보세요. 이제 이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국 중심주의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의 극우 정치도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 다 자국 중심, 다 비슷비슷해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러면서 바이든 이어지는 게 약간 리쇼어링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국으로 공장을 끌어들이겠다고 유권자한테 막 보증 수표를 해줘야만 그래야 지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세계화를 통해서 그동안은 공장을 다 중국으로 옮겼던 시절이 있었는데 무조건 값싸게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리쇼어링을 통해서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제는 미국 땅에다 공장을 지어라 라고 하는 정치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단 말이죠. 왜?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자국의 중산층이 붕괴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계화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유는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국의 중산층 붕괴 때문에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 버리니까 이제는 세계화의 시대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이 흐름은 제가 보기엔 다시 패권 전쟁이 끝나고 정말 완벽한 다시 패권 국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세계화의 바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적어도 끝나야 되고 중산층들의 분노도 잠재워야 다시 과거와 같은 세계화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1, 2년 내에 해결될 문제냐? 아니라고 보고요. 10년 또는 3, 40년이 넘게 갈 수 있는 되게 장기적인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기자님, 이분들 누구예요? 누굴까요? 대단하신. 백에 있는 분들. 뭐 미국의 상류층들인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상류층들, 특히 월가의 자본들. 이분들은 또 굉장하게 많은 소득 증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이게 정말 아니 이게 코끼리 커브라는 게 사실은 등장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 나오면 대체로 이렇게 종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코끼리 모양으로 나오니까 이게 오죽하면 이게 코끼리 커브라고 불리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끼리 커브는 이제 세계 질서가 탈세계화로 갈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커브라고 보여지죠. 지금 방금 전에 근데 말씀하시면서 극우라는 단어 쓰셨는데 결국 정치도 경제의 좀 한 흐름이라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일단 용어 정의부터 하자면 이 극우 그러면 이게 무슨 이거 나쁘고 좋고 이런 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시각을 넣으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극좌부터 해서 중도 좌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구별을 안 하면 또 이게 정확하게 정책을 내놓는 걸 우리가 설명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의 우파는 예를 들어서 유럽 연합 자체를 부정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극우 정도가 되면 유럽 연합 자체도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유럽의 우파는 여전히 좀 관대한 측면이 있고 극우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적개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정책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건 큰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의 소득이 다시 그동안 성장해왔던 경제 성장을 따라잡든지 아니면 정말 전체적으로 소득이 낮아져서 이 중산층 낮은 소득이 다 같이 수렴을 하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정치적인 변화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약간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좀 배격하는 그런 경향이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